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NCS 모듈형 통합 기본형 우리 의사소통 능력 시간입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첫 번째는 문서 이해 능력,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 이 두 가지는 문서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경청 능력과 네 번째 의사 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의사 표현과 전달 이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초 외국어 능력인데요. 우리 요 각 항목들 이론과 실전 문제들 풀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의사소통 능력의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개요,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먼저 볼까요?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이며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 문장으로는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전달이 되는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피드백하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들을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경, 사회, 문화, 가치, 기술, 태도 등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맥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시공간적인 맥락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들을 다 고려해서 의미 구성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관통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잘하고 잘 듣는 건 선천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정보 전달도 아닙니다. 정보, 감정, 사상,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인 전달 아니라는 거였죠. 말을 하는 자체가 아니라 이 맥락까지 다 포함하는, 피드백까지 다 포함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사회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 경험에서의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면요.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조직의 생산성 증대와 구성원의 사기 진작, 정보 지식 전달, 설득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는 이런 대화 일련들을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집단 내의 기본적인 존재 기반이자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이고요. 상호 간의 지각 차이를 좁혀주는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전체적인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이런 차이를 좁혀서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오류 발생은 어디서 일어나냐? 변수에 따라서 해독 과정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주로 듣는 사람의 해독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이 해독을 해서 이해를 할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피드백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과 계속 의사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나는 저러지 않았던가 생각해보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무책임한 마음, 즉 확인하지 않고 전달됐겠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정확히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안주하는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안다, 눈치껏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의사소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종류를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문서적 측면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 측면이 나오는데요. 이 문서적 측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서적 측면이 무엇이냐?
문서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이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에 비해 권위감이 있고 정확하며 전달성이 높고 보존성이 크다. 그래서 글로써 기록으로 남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위와 정확, 전달성, 보존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를 읽고 핵심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 종합하는 능력, 읽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문서 이해의 절차요. 이런 거 이제 자주 나오니까 순서 우리 핵심적인 단어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나한테 왜 줬지? 바로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요. 이 문서를 어떻게 왜 썼는지에 대한 바로 배경과 주제, 이 문서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얘가 이야기하는 문제가 뭐냐, 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서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 의도, 나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분석을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게 다음이고요.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메모하고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리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목적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큰 배경과 주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행동들, 생각, 결정, 마지막에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서를 작성하는, 즉 쓰기 능력입니다. 업무 관련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를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 사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쓸 때는 너무 주관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논리적, 체계적으로 내용 구성을 합니다. 자, 골격 역시 틀에 맞게 짜임새 있는 골격을 갖춰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문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왕이면 레이아웃은 세련되고 인상적으로, 그리고 문장을 쓸 때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잘 쓴 문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의사소통의 측면은 언어적 측면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간의 상황과 환경을 공유하는 말하기이므로 문서적 측면의 의사소통보다 신속하다. 자, 빠른 점, 좋은 장점이고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 있다라는 점,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 측면의 장점도 있구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 능력은 이 언어적 측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하여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사 표현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견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설득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능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다라는 내용이므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딱 받아들여지실 이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었죠. 외국어로 된 문서를 이해하거나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기초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엄청 어려운 그런 외국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직책에 있든지 간에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문서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경우 해결 방법입니다. 자, 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 우선 명확해야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요. 말할 때는 쉽고 정확하게 편견 없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주된 생각은 먼저 배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말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요.
듣는 사람도 의미 파악 정확히 하고요. 메모하고요. 처음에 집중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맨 앞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뭐 인사말이라든지 뭐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아, 이런 맨 첫 문장에 집중하면서 부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사람들이 뒤에까지 꼼꼼하게 열심히 읽지 않으니까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배치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정보보다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지 말 것. 그래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키슬러의 대인관계 방식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런 표를 가지고 얼마나 지배형이고 친화적이냐 뭐 요런 것들을 나타내 보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배형부터 사교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특성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배형은요, 자신감 넘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논쟁적이고 약간 독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고요. 실리형, 말 그대로 이해관계에 쫓깁니다.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에 목숨을 걸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오히려 치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거. 냉담형은요, 겉으로 볼 땐 무뚝뚝해요. 이성적이고 냉철합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립형, 비사교적입니다. 자기 감정 잘 드러내지 않고요. 남들과 어울리는 거 어려워하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인식을 해야 하고요. 복종형은 되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신감 부족형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자는 거. 순박형은 복종형과는 좀 달라요. 단순 솔직한, 겸손한. 하지만 주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해라. 친화형은 따뜻하고 인정 많고 희생적이고 근데 문제도 있어요. 거절을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유지해라. 사교형은 외향적이고 관심, 그래서 간섭이라든지 충동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봐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해야 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 있는데요. 자, 피드백을 많이 해주느냐,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많이 드러내느냐, 이걸 개방성이라고 해서 피드백과 개방성을 가지고 이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실현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각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요. 자기 노출형은요, 즉 개방성만 높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응, 나 어때? 자신들에 대한 표현은 다 해요. 지속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한다. 남의 피드백은 잘 해주지 않아요.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자기 노출형이고요. 자기 실현형,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물어봄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방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즉 자신도 많이 개방하고 남들에게 피드백도 많이 제공을 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고요. 자기 거부형은 고립시키고 회피하기 위해, 즉 피드백도 주지 않고 자신도 잘 보여주지 않는 자기 거부형이 있고요. 자기 보호형은 타인에 대한 평가적인 논평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타인과 함께 자기의 의견, 태도, 감정만은 공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남에 대한 평가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자기 협상형은요, 딱 어느 선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들이 개방적인 정도까지만 자신 역시 개방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신도 많이 보여주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는 자기 실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의 간단한 확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의사소통은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자, 일방적으로가 아니죠. 상호 교류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은 정보 전달 이상은 아니다. 아니죠. 정보 전달 이상의 감정 표현일 수도 있고 설득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친교의 의사소통도 있죠.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또 이해하기 쉽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고 쉬운 언어를 쓰는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방의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을 문서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볼 때 올바르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정보 전달이네요. 자, 이거는 감정적으로 말로써 이야기를 할 때 감정적인 정보 전달, 그래서 사람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 작성이라고 나와 있으니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이겠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경청 능력에 해당이 되므로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들과 관련된 실전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모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이거는 그 뜻이네요. 그대로, 그죠? 의사 전달과 상호 교류가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전달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상호 교류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소통의 문제점 한번 볼까요? 우 부장이 얘기합니다. 안대리,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그거요. 제가 다른 업무를 보느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급한 업무가 뭐죠? 신제품 개발보다 더 급한 업무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대리점 재고 현황을 파악을 마무리해야 해서요. 안대리는 항상 일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렇게 일 처리를 하니 매번 우리 부서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자, 항상 이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지금 공격을 했어요. 부장님, 제가 업무 처리가 조금 늦는 건 알겠지만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시끄러워요. 뭘 잘했다고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부장님 너무하십니다. 이것도 부장님이 지시하신 일이잖아요. 자, 1번에 애매모호한 말들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여기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돌려 말하고 이런 거 없어요. 주장에 알맞은 적절한 시각자료. 자, 여기에 뭐 시각자료를 제시할 거 없죠? 상대방 말에 관심을 보이곤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너는 늘 그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의지가 없으며 의무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이 더 적절하겠죠.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시킨 일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바로 이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하는 법을 정리한 표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말하기에 앞서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해야 이 분명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 그러면 이게 바로 애매모호한 어휘예요. 명확하고 분명한 단어를 써야 하고요. 편견 없는 언어, 중요하죠. 말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때 주된 생각은 앞에, 문서로서는 앞에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말의 의미 파악에 주안점을 둬라. 네,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은 내용을 메모, 요약하면 좋겠고요. 처음 이야기는, 자, 말할 때 처음 이야기는 인사말이나 간단한 이런 스몰 토크라고 얘기를 했죠. 사전 정보보다는 자신의 느낌 아니죠. 정보 위주로 해석을 해야 하므로 틀린 것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나왔는데요. 보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예요. K는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응을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물어봄으로써 타인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그래서 모든 초점이 자신입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거예요. 나 어때? 나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기 노출형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회의가 나왔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달 워크숍 주제로 어떤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강 대리님은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지난번 주제가 우리 회사 복지의 현 주소였잖아요. 사실 마무리가 안 된 채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를 라고 했는데 그건 얼추 해결된 걸로 아는데요. 웬만하면 새로운 주제가 좋죠.
90년대생이 온다는 책 읽어보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만 해도 30%가 90년대생이니까 이 책을 읽고 토론해보면 어떨했는데 정 과장이 다시 말을 자릅니다. 결국에 문제는 정 과장이네요. 여기 정 과장이 하나 있네요. 다른 사람 의견에 특별한 대안 없이 반대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린 게 문제겠죠. 자, 의사소통 스타일입니다. 바로 김 팀장의 의사소통 유형, 우리가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김 팀장은 다소 깐깐하고 꼼꼼한 스타일이고요. 부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엄하고 꼼꼼한 상사래요. 일 잘하는 직원이 양상되듯 힘들게 일을 배운 직원들은 업무적 안정궤도에 빨리 오른다.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 처리 덕분에 신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깐깐한 결제 성향 탓에 부하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팀장과 의견 교환이 되지 않고 즉 독단적이라는 거죠. 불만이 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도 많았으며 그로 인해 저 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며 사표를 던진 직원도 많대요. 그러므로 독단적이다, 엄하고 꼼꼼하다, 지배적이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한다, 바로 지배형이 되겠죠. 딱 봤을 때 뭐 자기 자랑이라든지 뭐 꾀를 부린다든지는 상관이 없고요. 뭐 냉담형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냉담형보다 일을 강하게 시키고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의견 교환이 되지 않으므로 지배형이 더 적절하겠죠. 고립형이나 뭐 복종형은 알 수 있는 것들 전혀 없고요. 자, 이번에는 업무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메시지 전달 요령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적절한 전달 요령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글은 길지만 우리는 이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면 되겠죠. 지금 3단계의 명확하게 요청하기입니다. 송신자는 바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요청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수신자는 요구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자, 적절하죠? 내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니은은 결정입니다. 송신자는 수신자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신자는 결과에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하고요. 5단계 요청받은 업무 수행 중입니다. 송신자는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6단계 보고네요. 송신자는 결과물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수신자는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송신자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된 경우 송신자 요청이 없더라도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했는데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중간에 없어도 보고는 지금까지의 상황 보고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가 있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미음 좀 보시면요. 업무 완수와 감사 표시입니다. 업무 완수를 알리고 감사 표시하고 끝났음을 확인을 하며 피드백 요청하는 단계를 가지고 추후 업무를 위해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네, 나머지는 너무나 그럴듯한 전달 요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항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일 경험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이 뭔지를 파악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 내용을 파악하고요. 요점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문서가 나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것은 이 문서를 이해하고 나에게 어떤 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게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해야겠고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업무 지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이 업무가 나에게 적절하게 지시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피드백을 통해서 바꿔야 되겠죠. 자, 문서 이해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독해가 바로 사실적 독해인데요. 단순히 글을 구성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독해입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내용 일치, 어휘, 개념, 뭐 글의 구조, 전개 방식 등 우리가 나오는 이런 문제들, NCS 문제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들이 사실적 독해입니다. 자, 그래서 글의 정보가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이 글을 정확하게 읽고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도 핵심어들 체크해 가면서 읽고 있죠.
단락을 도식화하여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 이 단락 도식화는요, 긴 글에 있어서 보통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 부분에 뭐가 나오고 중간에 뭐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 찾아가면서 읽는 습관을 기르면 사실적 독해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없는 내용들을 내가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거나 아니면 필자의 의도, 목적을 추론하는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 문맥, 이런 표지 등을 이용해서 추론을 해나가야 해요. 기본적으로 뭐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요.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면 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나 아니면 숨겨진 주제 같은 거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때는 앞뒷 문장이 가장 핵심이 되고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는 문맥에 유의하여 전체 분위기와 논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독해로 비판적 독해가 있습니다. 즉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읽는 건데요. 내용에 대한 판단이에요. 주제, 글의 구성, 자료는 정확한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며 읽는 독해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찾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것들, 그 다음에 구성 방법이 적절한지, 필자의 생각이 바람직한지 전부 다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이 판단을 할 때는 적절한 논거를 대해서 적절한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글의 논리상 오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들, 뭐 논설문 여러 가지 설명문 있는데요. 뭐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 변화용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명료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근거는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독해 용어나 이런 것들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논설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추론적이나 비판적 독해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겠죠. 자,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게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객관적인 내용으로 쉽게, 왜냐하면 이해를 도와야 하니까요. 정확한 언어로 기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적 독해와 같은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런 회사 내에서는요. 설명서가 많이 있는데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 가치, 작동 방법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상품 속에서 제품 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사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가치 있는 사건, 사실들을 전달하는 건데요. 신속 정확한 게 기사의 핵심이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객관, 신속, 간결하게 보도성, 정확성, 시의성 같은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제라고 하는 거는요, 위에 크게 나와 있는 제목같이 써있는 그게 표제고요. 이 표제 아래에 조금 작은 글씨로 부제가 써있기도 합니다. 전문이 바로 표제 다음에 나오는 한 문단 정도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사문이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은 표제, 부제, 그리고 전문만 가지고도 사실은 전체 내용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중요하구나. 자, 본문이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보통 기사에서 해설 부분이 많이 실리지는 않지만 이런 덧붙이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보고서입니다. 이제 오히려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이런 글들인데요. 조사, 연구 등의 과정이나 검토 과정을 보고하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객관성, 체계성, 정확성, 논리성, 사실적인 글에 가깝겠죠. 독자를 정확하게 파악,
본래 목적과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조사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밝히고 조사자와 보고 연월일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고서가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연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고를 위한 글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공문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완전 중요한 내용. 행정기관에서 대내적, 대외적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엄격한 규격과 양식, 다 규격,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작성을 하고요. 최종 결재가 있어야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하는 이런 게 바로 공문서라고 합니다. 자, 작성 요령은요, 간단 명료하여야 하고요. 연월일 꼭 밝혀야 하며 중복되는 내용이나 복잡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죠. 가급적 어려운 용어 한자어 쓰지 말고요. 일관성, 통일성 있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용어나 서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통일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직체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의사 전달의 기능도 있고요. 우리 연월일 꼭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업무 처리에 관련된 증거 자료로서 이런 보존을 하기도 합니다. 자료 제공 기능으로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활용이 되죠. 자, 기획서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이거 해주세요 라는 설득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안서는 사내 공문서예요.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게 기안서, 많이 쓰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 보도자료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단체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고 기사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사문과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자기소개서 많이들 써보셨죠? 그리고 그 외에 비즈니스 레터나 비즈니스 메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 메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런 글들이 있는데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식의 글들을 뭐 굳이 나눠서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런 분야를 넘어서 확인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이란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뭐하고 뭐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자, 문서 이해의 가장 기본은 문서 이해가 되겠고요. 파악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주어진 문장이나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을 뭐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내는 거죠. 바로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다른 표들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문서의 종류를 고르래요. 회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견 전달하는 사내 공문서라고 불리는 기안서가 되겠고요. 특정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이므로 보고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한다 했으니까 기획서가 되겠죠.